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마침내 비행시험을 완벽히 마치며 전력화 단계에 돌입했다. 지난 42개월 동안 무려 1600회의 시험 비행을 진행했지만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이런 완벽한 개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한국 공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형 KF-21을 인도받기 시작해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더 이상 언젠가가 아니라 언제부터라는 구체적인 시점이 찍힌 것이다. KF-21이 본격적인 전력화 단계로 진입하자 해외에서도 반응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KF-21 도입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스웨덴의 그리펜 EF와 비교하면서 저울질하던 필리핀 공군의 관심이 최근 급격히 한국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유는 명확하다. KF-21은 단순한 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스텔스 기로의 진화를 전제로 만들어진 기체다. 내부 무장창을 포함한 구조적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잠재적 5세대 플랫폼이다. 이게 바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포인트다. KF-21은 이미 스텔스 성능 향상을 위한 기반을 확보했고 향후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완전한 스텔스기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구조적 장점 때문에 필리핀뿐 아니라 말레이시아까지 수입 가능성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원래 말레이시아는 쿠웨이트에서 중고 F-18 전투기 최대 33대를 들여오려 했지만 협상 지연과 기체 노후 문제로 계획이 꼬였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롭게 부상한 대안이 바로 한국의 KF-21이다. 이 두 나라는 이미 한국형 경공격기 FA-50을 운용 중이다. 그래서 조종사들이 한국식 조종석 인터페이스와 비행 특성에 익숙하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한 기종 교체가 아니라 체계적 연결이다. 훈련 기간 단축, 정비 효율 상승, 부품, 호환성 향상. 즉, 한 번 거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 수익이 이어지는 구조다. KF-21의 수출 경쟁력이 급상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이미 FA-50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종 체계가 동일하고 정비 인프라도 연결돼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런 상호 연동성은 한국 방산 기업에게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시스템을 수출하는 나라로 진화 중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외에도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UAE 등 완전히 다른 지역의 국가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이건 단순히 KF-21의 성능 때문만이 아니다. 세계 정치 구도가 바뀌면서 각국이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 미국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지금 KF-21 은완벽한 대안으로 부상했다. 한국은 이미 개발 과정에서 미국산 기술을 일부 활용했지만 전체 플랫폼은 자국 기술로 재설계했다. 그래서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법 같은 복잡한 제약에서 자유롭다. 이런 특성이 아시아와 중동, 유럽의 신흥국들에게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한다. 단순히 성능이 아니라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전투기. 그것이 바로 KF-21이다. 필리핀은 1차 도입 물량으로 12대를 검토 중이며 이후 24대 이상 추가 도입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최소 18대를 시작으로 점진적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이 모든 협상 테이블의 중심에 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이 있다. KAI는 KF-21과 FA-50을 축으로 한이중 수출 전략을 가동 중이다. 이건 단순한 매출 확대가 아니다. 한국이 이제 세계 방산 시장에서 메이저 플레이어로 올라서고 있음을 상징한다. KF-21은 이제 한국의 자존심을 넘어 아시아 전체의 군사 패러다임을 바꾸는 존재가 되고 있다. 과거엔 미국, 러시아, 유럽이 독점하던 전투기 시장의 틀을 완전히 깨고 한국이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한 것이다. 이 흐름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제 문제는 언제 팔리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사느냐다. KF-21의 등장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의 성공이 아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체계적 진화를 상징한다. 그 중심에는 FA-50과의 연속성이 있다. FA-50은 KF-21의 길을 닦은 기체다. 이미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폴란드, 콜롬비아 등 다수의 국가가 FA-50을 운용하거나 도입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산 항공기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납기가 빠르다고 평가한다. 이 신뢰의 토대 위에 KF-21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이다. FA-50의 성공은 단순한 수출 실적을 넘어 한국형 항공전력 체계의 표준화로 이어졌다. KAI는
이 기체를 통해 축적된 기술, 생산, 정비, 훈련 데이터를 KF-21에 그대로 이식했다. 덕분에 KF-21은 개발 초기부터 실전 감각을 갖춘 상태로 출발할 수 있었다. 다른 나라들은 시제품 완성 후 시험평가에 수년을 쓰지만 KF-21은 첫 비행부터 안정적인 비행 성능을 보여주며 시간을 단축했다. 이건 기술력뿐 아니라 관리 체계, 경험, 신뢰가 결합된 결과였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이 프로젝트의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그러나 그동안 분담금 미납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원래 인도네시아는 개발비의 약 20%인 1조 6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납입을 지연시켰다. 결국 한국은 협상을 통해 금액을 6천억 원대로 낮춰주며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 조정은 양국 간 긴장을 남겼다.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목소리가,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이제 다시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맞부딪혔다. 이 미묘한 관계는 향후 수출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조립라인 구축과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기술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KF-21에는 미국산 부품과 첨단 항전 기술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제3국으로의 기술 유출, 즉 인도네시아를 거쳐 터키나 중국, 북한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 불신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인도네시아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의 전략은 이미 한 발 앞서 있다. 공동개발 파트너십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국가의 맞춤형 패키지를 제안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국가에는 저비용 고효율 패키지를, 중동에는 고성능 스텔스 확장형 모델을, 유럽에는 나토 표준 연동형 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각국의 전략 환경에 맞춘 전력 솔루션 수출이다. KF-21의 성공 가능성은 수치로도 나타난다. KAI는 올해 상반기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양산형 납품을 시작한다. 첫 배치 20대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총 120대를 한국 공군에 인도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확보된 실적과 신뢰가 수출 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특히 폴란드와의 협력은 의미가 크다. 폴란드는 FA-50을 대량 도입하면서 한국 방산의 잠재력을 이미 체감했다. 이레네우슈 노박 폴란드 공군사령관은 지난해 직접 한국을 방문해 KAI 본사에서 KF-21 시제기에 탑승했다. 단순한 참관이 아니라 구체적 도입 검토의 일환이었다. 폴란드 정부는 현재 FA-50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KF-21의 운용 효율성을 평가 중이며 향후 F-16과 병행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UAE 역시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체결된 150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에는 KF-21 관련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F-35 도입을 접고 대신 한국의 KF-21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UAE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다. F-35는 도입 조건이 너무 까다로웠다. 미국은 운용지역, 정비주기, 심지어 우방국과의 군사협력까지 통제했다. 돈을 내고 족쇄를 사는 계약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이런 조건에서 벗어나고자 한 UAE는 KF-21을 새로운 자유의 상징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처럼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각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지켜주는 정치적 무기로 변모하고 있다. 한국은 이 점을 정확히 읽고 있다. 그 결과 전 세계의 주문서가 점점 쌓이고 있다. 이제 한국 방위산업은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니라 신뢰를 수출하고 있다. KF-21을 중심으로 한 한국 방위산업의 확장은 단순한 기술 진보를 넘어선 경제적 도약이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주요 방산 4개 기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KAI, 그리고 LIG 넥스원의 매출 합계가 50조 원을 넘어섰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40조 원대였던 이 시장이 10조 원 이상 성장했다는 건 산업이 단순히 성장한 것이 아니라 확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뜻이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만 26조 원대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보다 5조 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는 K9 자주포, 천무다연장 로켓, FA-50 수출 확대 덕분이다. 현대로템 역시 K2 전차로 유럽 시장을 공략하며 매출이 7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 그리고 루마니아, 이라크 등 새로운 수출 채널이 열리면서 사실상 전차 한류의 중심이 됐다. KAI의 상황은 더욱 극적이다. FA-50의 대량 수출로 3조 원대였던 매출이 6조 원을 넘어섰다. KF-21 양산이 본격화되면
KAI는 단숨에 글로벌 톱 5 항공 방산 기업 반열에 오르게 된다. 여기에 LIG 넥스원은 방공망과 미사일 분야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 매출이 5조 원대에 근접하며 지상 플러스 공중 플러스 전자전의 삼축 균형을 이룬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익 구조다. 방산 4사의 영업이익이 2025년 5조 원을 돌파하고 2026년에는 7조 5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수주잔액이 100조 원에 달한다. 이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출로 전환되기 시작하면 한국 방위산업의 수익 구조는 한 단계 더 올라간다. 고정비 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 생산체계가 완성되는 순간이다. 유럽 시장에서도 한국의 존재감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 폴란드의 천무다연장 로켓 5조 6천억 원 계약은 단순한 무기거래가 아니라 유럽 시장 진입의 선언이었다. 페루와의 계약도 이어졌다. K2 전차 54대, K808 장갑차 141대 공급 계약 체결, 폴란드에 이어 남미 시장까지 확장한 것이다. 이런 연속적인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니다. K방산의 신뢰성과 납기 준수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전략적 파트너십 모델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필리핀도 다시 한번 한국산 무기에 손을 내밀었다. 이미 FA-50 12대를 운용 중인 필리핀은 최근 성능 개량 사업까지 계약했다. 단순 납품이 아니라 개량 정비 운용까지 통합된 패키지형 계약. 이건 방산산업의 새로운 수익 구조다. 한 번 판매로 끝나지 않고 10년 이상 유지되는 장기적 매출이 보장된다. 현재 진행 중인 신규 수출 프로젝트들은 더욱 야심차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우디, 이라크, 미국을 상대로 K9 자주포 수출을 추진 중이다. 천무는 사우디, 이라크, 에스토니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KAI는 이집트, 말레이시아, 슬로바키아, 페루의 FA-50을 제안 중이며 특히 말레이시아와 이집트는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3차 계약 협의를 진행 중이고 이라크와 루마니아 시장 진입도 본격화하고 있다. LIG 넥스원은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수출하기 위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방위력 강화 사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KF-21 중심의 무장통합 방공망 시스템을 향후 5년간 핵심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 사업에는 1조 9천억 원 규모의 전자전기 체계 개발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LIG 넥스원이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중거리, 장거리 방공 체계 개발도 병행 중이다. 이제 한국 방산은 단순한 수출 국가가 아니라 세계 시장의 규칙을 바꾸는 플레이어가 되었다. 지정학적 불안이 일시적 변수가 아닌 상시 변수로 바뀐 시대. 각국은 방위비를 늘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틈에서 한국은 가격, 납기, 신뢰도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했다. KF-21을 비롯한 K방산의 도약은 결국 이런 시대적 흐름이 만들어낸 결과다. 기술이 아닌 신뢰, 속도가 아닌 전략. 한국은 지금 방위산업 인류 노멀을 만들어가고 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가장 복잡한 관계를 보인 나라는 단연 인도네시아였다.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한 인도네시아는 처음에는 야심찬 비전을 내세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책임보다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사업 초기 인도네시아는 개발비의 약 20%를 분담하기로 약속했으나 실제 납입은 계속 지연됐다. 한국은 이 문제로 여러 차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했고 결국 금액을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결정을 내렸다. 이건 양보가 아니라 프로젝트를 끝까지 끌고 가기 위한 구조적 희생이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태도는 여전히 불분명했다. 최근 현지 언론에서는 KF-21 단자형 대신 복자형 시제기를 인도받아야 한다. 동남아시아 생산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다. 왜냐하면 KF-21에는 미국의 첨단 기술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술 유출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는 한 제3국으로의 기술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최근 터키의 5세대 전투기칸에도 관심을 보였다. 문제는 그 기체가 아직 실전 검증조차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터키는 항공기 설계와 생산 경험이 제한적이며 장기 운용 신뢰성 역시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칸을 도입 검토 대상에 올려놓았다. 한국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공동개발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경쟁 기종을 검토한다는 건 신뢰의 균열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술적인 문제도 민감하다. 당초 2026년 이전에 한국이 인도네시아 측에
KF-21 시제기를 인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은 단순히 일정 문제보다 기술 유출 리스크를 더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내에서 제3국과의 군사기술 협력이 활발하다는 점이 불안 요인이다. 한국은 KF-21에 포함된 항공전자, 스텔스 코팅, 추진제 관리 시스템 등 핵심 기술이 외부로 흘러나갈 가능성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복자형 시제기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이미 대규모 분담금 감액이라는 양보를 한 만큼 더 이상의 기술 이전은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2025년의 감액 합의는 사업 유지의 마지막 타협이었다고 밝혔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추가 요구를 고집한다면 한국은 독자 노선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2026년은 인도네시아에게 결정적 해가 될 전망이다. 참여를 지속해 이익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기회를 놓치고 시장에서 밀려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위치는 애매하다. 분담금을 낮춘 상태에서 실질적 영향력은 줄었고 시제기 제공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생산권과 복자형 기체를 동시에 요구한다는 건 현실 감각이 떨어진 접근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랍에미리트 UAE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 UAE는 미국의 F-35 도입을 포기한 후 곧바로 한국에 관심을 보였다. 단순한 협의가 아니라 실질적 검증 단계에 돌입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차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사천 공군기지에서 KF-21 시제기에 탑승했다. 관광 목적도 외교 행보도 아니었다. 전투기 구매 결정을 내리기 위한 현장 검증이었다. 외국 전투기의 시제기에 타국의 고위장성이 직접 탑승한 사례는 전례가 없다. 그것도 국방부 차관이 직접 조종석에 앉았다는 건신뢰를 넘어 결단에 가깝다. 만약 이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사고라도 발생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항공사고가 아니라 외교적 참사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UAE가 탑승을 강행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KF-21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 장면은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다. UAE가 한국산 전투기를 신뢰했다면 우리도 검토해야 한다. 그 한 번의 탑승이 KF-21의 국제적 위상을 바꿔놓았다.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은 이제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말을 앞세우고 있다. 실질적인 행동, 시제기 검증, 조종사 파견, 협의 대표단 방문, 어느 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한 국제 방산 시장에서 두 나라의 대비는 너무나 선명했다. KF-21은 지금 누가 믿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행동하느냐의 단계로 들어섰다. UAE 움직임은 단순한 구매 의사가 아니었다. 그들의 결정은 세계 군사 균형을 뒤흔들었다. 미국의 F-35 도입 계획을 접고 그 빈자리에 한국의 KF-21을 올려놓은 순간이었다. 왜일까? UAE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문제는 조건이었다. F-35의 도입 조건은 지나치게 까다로웠다. 미국은 비행지역, 운용 방식, 정비 주기, 심지어 어떤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지까지 통지했다. 전투기를 사는 게 아니라 족쇄를 함께 사는 계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UAE는 이 구조에 피로감을 느꼈다. 그들은 돈을 지불하고도 자국 영공에서조차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지 못했다. 그때 등장한 대안이 바로 한국의 KF-21이었다. KF-21은 미국의 기술 협력 아래 만들어졌지만 수출 통제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 독립구조를 갖고 있었다. 즉, 구매국이 자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였다. 미국의 주요 시사 주간지인 뉴스위크는 이를 두고 이렇게 평가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F-35의 대안을 찾았다. UAE는 이제 한국의 KF-21을 가장 유력한 선택지로 보고 있다. 이유는 명확했다. 과도하게 까다로운 조건, 그리고 이스라엘 편향적인 외교 정책, 특히 가자지구 사태 이후 미국의 태도에 불만을 느낀 UAE가 새로운 군사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세계 주요 국방 전문 매체들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KF-21은 F-35와 같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훨씬 낮은 획득 비용, 저렴한 운용비, 단순한 정비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독립성을 갖춘 기체다. 이 네 가지 조건은 지금 전 세계 공군이 가장 갈망하는 요소다. KF-21 한 대의 가격은 약 8천만 달러로 F-35의 절반 수준이다. 유지비는 시간당 1만 달러 안팎으로 F-35의 3분의 1 수준이다. 결국 KF-21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니라 주력 후보로 부상했다. 미국이 제공하지 못한 자유를 한국이 기술로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변화를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인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UAE가 미국의 무기를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다는 소식에 중국은 즉각 반응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이렇게 비난했다. 한국은 서방 기술에 의존하는 중간 수준의 항공기 생산국에 불과하다. UAE의 선택은 기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계산이다. 또 다른 중국 군사 전문가는 KF-21은 완전한 5세대 전투기가 아니며 스텔스 성능이나 장거리 작전 능력에서 중국의 J-20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협력 없이는 독자적인 항공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조롱했다. 하지만 그들의 불만 속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다. 중국 SNS에서는 KF-21은 J-20의 모방품이라며 비난이 쏟아졌지만 그만큼 한국의 약진이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방증이었다. 중국은 한국의 방산 수출을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자국의 영향력을 흔드는 전략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은 이에 멈추지 않았다. 이미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성능을 강화한 KF-21EX 개발에 착수했다. 이 기체는 2000파운드급 GBU-31 벙커버스터를 내부에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건 의미가 크다. 스텔스 상태로 내부 무장창에 2000파운드급 폭탄을 넣을 수 있는 전투기는 현재 F-35가 사실상 유일하다. KF-21EX가 그 영역에 진입한다면 한국은 세계단 두 번째 스텔스 벙커버스터 플랫폼을 갖게 되는 셈이다. 이런 설계는 우연이 아니다. KF-21이 처음 공개됐을 때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도 내부 무장창의 크기였다.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느냐는 의문은 결국 다음 세대 확장성에 대한 답이었다. KF-21은 처음부터 확장형 플랫폼으로 설계됐다.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앞으로 30년을 내다본 진화형 전력체계다. UAE의 결정과 중국의 반발은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킨다.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의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글로벌 군사기술의 새로운 중심축이 되었다는 것이다. KF-21은 이제 한국산 전투기라는 범주를 넘어 세계 전략의 판도를 바꾸는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미래의 전장은 단순히 누가 더 강한 무기를 가지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독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는 KF-21EX의 등장은 한국 방위산업이 완전한 독립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상징했다. 이 기체는 단순히 성능 향상 버전이 아니라 5세대급 작전 능력을 목표로 설계된 전략형 플랫폼이다. 스텔스 외형과 내부 무장창, 첨단 항전 시스템을 완전 통합한 KF-21EX는 2030년대 중반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내부에 2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를 탑재한 상태로 은밀히 침투해 적의 방공망 핵심을 타격하는 능력. 이건 지금까지 오직 F-35만이 가능했던 영역이다. 이제 한국이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런 기술적 진보는 단지 자국 방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 중동, 동남아시아에 이어 아프리카까지 한국 방산의 발길이 닿고 있다. 최근 모로코가 한국산 주력전차 K2 블랙팬서를 도입 검토 중이라는 소식은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만약 계약이 성사되면 이는 한국의 K2 전차가 아프리카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사례가 된다. 모로코는 현재 미제 M1A1 에이브럼스 384대를 운용 중이지만 노후화와 부품 수급 문제로 새 대안을 찾고 있다. 러시아의 T-72, 중국의 VT-4, 미국의 M60 등 다양한 후보가 있지만 실제 작전 환경, 사막과 고온 지역에서는 KEM, 즉 중동형 K2 전차가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모델은 50도 이상의 온도에서도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며 자동 장전 시스템을 탑재해 승무원이 단 3명이면 충분하다. 효율과 생존성이 모두 검증된 셈이다. 흥미로운 건 모로코의 관심이 단지 전차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K2 전차와 함께 천궁 중거리 방공체계, K9 자주포, KSS-2 잠수함까지 포함된 다층적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이다. 모로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방한의 현대로템, 환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 등과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육상, 해상, 방공을 아우르는 포괄적 현대화 전략의 일부로 한국이 그 핵심 파트너로 떠오른 것이다. 한국과 모로코의 산업협력은 단순한 무기거래를 넘어선다. 철도, 조선, 에너지 분야에서 이미 협력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 현대로템은 모로코 정부와 2조 원대 전동차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대중공업은 현지 조선업체와 기술 협력을 논의 중이다. 이런 산업협력이 방산 분야의 신뢰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형 방산 패키지는
이제무기 플러스 산업 플러스 기술의 3단 구조로 진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모로코의 K2 검토는 단순한 무기 비교가 아닙니다. 공급 안정성과 산업 협력 그리고 기술 이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실제로 이번 협상이 성사될 경우 한국은 아프리카 시장에서 새로운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방산 산업의 내부에는 또 다른 과제가 존재한다. 바로 신뢰 유지다. 최근 방위사업청과 LIG 넥스원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며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일부 직원이 무기체계 입찰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확대되는 중이다. 문제는 단순히 한두 건의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이번 수사가 장기화된다면 그 여파는 국내를 넘어 해외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외 도입국들은 단순히 무기의 성능만 보는 게 아니라 조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국가 리스크의 일환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한국은 공정한 조달 시스템을 강점으로 내세워왔지만 수사가 길어지면 이 신뢰 자산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LIG 넥스원은 전자전기 사업이 이번 수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업계 전반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만약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경우 일부 사업의 계약 구조나 사업자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는 곧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방산산업은 신뢰가 곧 경쟁력이다.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지만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 KF21이 세계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른 이 시점에 한국은 기술력만큼이나 청렴한 시스템을 증명해야 한다. 투명한 절차와 신뢰 기반의 운영만이 한국 방산의 미래를 지탱할 수 있다. KF21의 날개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었다. 그러나 이 비행이 오래 지속되려면 기술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신뢰다. 한국이 지켜온 이 신뢰를 끝까지 유지한다면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세계 전략 지도의 새로운 축이 될 것이다.